네, 본부장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들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채권 가격 보면 긴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많이 올려야 한 번? 대신에 이제 지금은 얼마나 올릴 거냐보다 이 지금 고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그 금리 시장의 그 방향들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금리 전문가는 아니라서 채권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의 금리도 항상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의 지표가 중요한 게 나온 게 그저께였나요? 미국 CPI가 나왔고 PPI가 나왔는데 둘 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다는 얘기는 낮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제 금리의 패스를 예측하는 그런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내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1회 이상 인하할 확률을 거의 100%로 확률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거는 다음 달에 또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결과값에 따라서 또 의견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 정도 그림이 나오면 미국도 여기서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일단 인플레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뭐 여전히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견조하지만 미국도 이제는 항상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 좋았으면 작년보다 더 좋으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올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 내년도 똑같이 좋으려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경기가 더 좋아져야 이만큼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 미국이 연준이 우려했던 것처럼 막 과열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금리를 여기서 추가로 올리지는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내년 뭐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를 한 번 정도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리는 대충 그런 그림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리를 보실 때 이제 금리를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때문이잖아요.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때문에. 근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이미 뭐 저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금리와 채권은 대부분 이게 장기로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한번 인상 사이클, 인하 사이클, 채권 가격의 움직임도 큰 사이클을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 한 사이클이 가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큰 사이클은 어느 정도 한 8부, 9부 능선 넘은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언제부터 금리가 빠질까를 좀 잘 보시면서 채권 투자하는데 좀 감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어서 지금 그래서 채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채권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 5년물 금리 5% 넘었었다가 지금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채권이 지금 웬만한 주식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하는데 채권 투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히 채권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구독자분들한테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국고채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준금리가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뷰도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크게 변곡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큰 변곡점이 뭐 올해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 투자에 또 채권을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 적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회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최근에 보니까 회사채도 이제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량 등급 회사채랑 신용이 낮은 애들이랑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용 낮은 애들은 금리가 안 떨어지고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 요새 들어서 시중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이 크다는 얘기는 이 금리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뷰가 굉장히 엇갈리고 헷갈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어? 더 빠질 것 같아? 이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잘 보시다가 방향이 잡히는 걸 보고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상승 국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쉬어가기 질문을 먼저 해볼까 해요. 저희가 게스트분들 오시면 이 이야기는 꼭 물어보거든요. 1억 원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어디 투자하실 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억 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진짜 괜찮은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형 펀드에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 30% 정도는 뭐
채권 관련 상품, ETF가 될 수도 있겠죠. 나머지 20%는 유동성. 이렇게 가져가서 이 유동성은 언제라도 주식이 뭐 조정받았다? 그럼 펀드를 더 가입한다든지 해서 한 50에서 70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노후 자금을 준비하신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연배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비중, 펀드 비중은 50%가 아니라 뭐 한 30%, 뭐 아니면 25% 이런 떨어뜨리시면 되고 대신 채권 비중을 높이신다든지 유동성 비중을 높이신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50%가 아니라 뭐 70%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국 전기차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저희 채널에서 사실 그 중국 전기차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중국 전기차 엄청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2차 전지 주식에 비해서 지금 완전 반대로 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BYD나 CATL은 지금 매출도 엄청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장이 엄청난데도 보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다른 ETF들이 좀 많이 깎아먹고 있기는 한데 리튬값도 폭락한 맞아요. 것도 있고 또 중국에는 시진핑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맞아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나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중국 전기차가 1위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월간 뭐 반기 판매 대수로는 BYD가 테슬라를 넘어섰다. 그래서 진짜 중국 전기차가 최고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저도 이제 PD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그 차이나 전기차 거의 한 봤어요. 봤더니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구성 내역을 봤더니 BYD도 많이 있는데 다른 말씀하시는 뭐 리튬이나 뭐 이런 생각보다 생산 기업의 비율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 리튬 기업들은 아마 리튬 가격 급등했다가 아마 폭락하면서 빠졌을 거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주가를 다 찍어봤더니 BYD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이제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기차, 중국 전기차 일단 물량으로는 확실히 1위를 찍을 것 같아요. 내수에서 소비하는 게 엄청 많고 수출도 많이 되고 근데 이제 BYD가 1등인데 BYD는 자체 배터리를 탑재해서 생산을 하죠. 그래서 마진도 많이 남기고 근데 BYD의 전기차는 어쨌든 통칭해서 중국산 전기차는 세그멘트로 봤을 때는 고급차는 아니죠. 예, 주로 이제 중저가 라인업에 포진이 돼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약간 시계랑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계에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저희가 차고 있는 시계, 그리고 기계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뒤에 태엽 같은 거 막 엄청난 부품 들어가 있는 이 시계는 스위스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겠죠. 근데 그 역사가 거의 뭐 200년, 250년 이러니까. 그런데 스위스 시계가 거의 시계 산업을 장악하다가 일본 시계가 잠깐 1위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70년대 쿼츠 시계를 상용화하면서 쿼츠 시계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배터리 시계. 배터리를 넣은 시계가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80년대에 잠깐 일본 시계가 그걸 많이 이제 출시를 했고요. 일본 시계가 그래서 판매량으로 1위를 찍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의 기계식 시계와는 다르게 너무 편하고 이거 감아줄 필요도 없잖아요. 시간 정확하고 편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신세계가 있나?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시면 배터리 넣는 시계 중에 진짜 비싼 시계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사실 저 지금 궁금한 게 시계에 대해서 비유해 주셨잖아요. 뭐 왜 그 잉글랜드 축구도 보면은 허브로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게 시계 위블로, 위블로. 위블로구나. 저는 사실 시계의 세계를 아예 몰라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시계를 뭐 차본 초등학교 때 돌핀 뭐 10,000원 시계 말고는 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시계가 뭐 태엽으로 감아서 가는 것도 저 처음 알았어요. 아예 그러세요? 갤럭시 워치 말고는 잘 몰라요. 근데 비싼 건 1억도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1억 뭐. 와, 그 가격이면 주식을 얼마 살 수 있지? 아무튼 네, 5억짜리 시계도 있대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시계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카시오나 이런 그런 이 중저가 시계들 보면 인터넷 쳐보시면 2만 원짜리 15,000원짜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게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시계는 거기에 있는 부품하고 배터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로 돌아가는 시계 아니면 오토매틱 이런 시계는 물론 그것도 중국에서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죠. 그러면 뒤에 있는
헤리티지가 있는 부품들로 구성을 해서 디자인과 이런 것들 철학을 담아서 만든 시계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전기차라는 산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내연기관 차는 뭐 독일에서도 그렇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들이 100년 동안의 기술력을 집약해서 만든 하나의 그 집약체고, 전기차라는 것도 물론 구동장치나 이런 것들은 다 공유를 하겠지만 배터리가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차값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근데 배터리 가격이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질 거는 명약관화합니다. 그 누구라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의 마진이 높아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차에서도 이제 뭐 이 하이엔드급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폴쉐 뭐 이런 애들, 타이칸 같은 거 1억 5천만 원부터 뭐 2억 넘게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전기차 그 정도의 성능은 중국 전기차도 낼 수 있어요. 예. 뭐 주행거리 뭐 한 400km에 뭐 제로백 뭐 한 2점 몇 초? 중국 전기차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가격은 다를 겁니다. 폴쉐가 낸 타이칸이랑 BYD가 낸 어떤 스포츠카 같은 거는 다를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전기차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죠. 근데 이게 포지셔닝의 문제인 것 같고요. 포지셔닝이 높은 급에 되어 있고, 테슬라가 처음에 이제 포지셔닝을 되게 높은 급으로 했어요. 예, 고급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테슬라마저도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양분되겠죠. 하이엔드와 중저가 차와. 그러면 중국 전기차는 어느 쪽에 포지셔닝이 될까라고 보면 중저가 라인업에 포지셔닝 될 가능성이 높고, 요 라인업에 있는 중저가 라인업은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네, 가격 경쟁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엔드급은 자기네 브랜드를 앞세워서 뭐 첨단 기능 좀 더 탑재해서 가격을 올리는 추세로 갈 거고요. 시계랑 똑같습니다. 시계도 하이엔드급은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롤렉스 이런 올라가고, 중저가에 있는 시계들은 그냥 가격 똑같아요. 아니면 좀 떨어지거나. 네. 그런 식으로 양분이 될 때 중국 전기차의 미래는 어느 쪽일까라고 그냥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녹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 산업으로 들어가는 데 포지셔닝 돼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있고 하지만 이게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꾸준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물론 판매 대수를 엄청나게 늘려가면서 이익을 유지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겠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가격 경쟁 산업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이 10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분산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그거는 약간 조금 의문이 들어요. 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터리가 그 다른 일반 그 전에 자동차 산업에 비해서 차지하는 그 가격이 엄청 많잖아요. 비율이. 네. 아까 얘기하신 한 40% 정도? 40%. 뭐 더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40%라고 치면 엄청난 그 비율인데, 이 그 배터리를 만들려면 그 안에 그 자재가, 원자재가 들어가잖아요. 네. 뭐 특수 뭐 리튬부터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등등. 네, 들어가는데 이런 원자재를 중국이 그래도 꽉 잡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외국 강산에서도 아프리카나 여기저기 많이 또 계속 신흥국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보세요? 이 광물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계속 그 이어지고 분쟁도 있고 이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도 치열할 것 같은데.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리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커머디티, 원자재에 가깝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 어떤 환경이나 공급이나 수요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리튬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간다 그래서 배터리 전체 가격이 막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네. 이미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기업부터 이미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까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많죠. 그런 기업에서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코스트를 분명히 절감을 시킬 거고요. 들어가는 양극재나 음극재의 가격이 막 되게 변동이 심하다? 그 가격 변동 심한 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업체들은 또 수많은 기술적인 노력들을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덜 써서 만들까 등등 해서, 결과적으로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소재 가격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배터리 가격이 유지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산업 논리에 안 맞는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이 배터리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이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주지의 사실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늘려서 이익을 확보하고 매출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건 이제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리튬 가격 폭등 때문에 잠시 뭐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폭등할 수도 있지만 커머디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OCI라고 하는 기업이 옛날 이름이 동양제철화학이었어요.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그 태양광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데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은 킬로그램당 한 10불, 11불 하려나요? 근데 이게 2000년대 말에 400불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제철화학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제자리에 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커머디티 원자재에 관련한 이 투자는 사이클, 이 가격, 이런 원자재 가격의 이 급등락에 따른 걸로 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건 그냥 단기적인 투자에 그칠 뿐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도 빠져야 되고요. 배터리 가격이 40%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아마 전기차 업체들도 가격을 내가 마진을 확보하려면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든 현기차든 가격을 못 낮출 거 아니에요. 배터리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그러면 유지를 하면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잠정적으로 1차적으로 살 전기차 수요자들은 많이 구매를 했는데 높은 가격에도 그 다음 수요자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차 가격 왜 안 빠져? 빠진다며. 안 살 거거든요. 수요가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추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기차를 만들고 지금 마진 단기적으로 우리 높이 봤어 했던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학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좋은 그 비유도 해주셨습니다. 또 커머디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예전에 20년쯤 전에 포스코가 원래 메인이 철강하고 건설, 조선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거의 초대장주였습니다. 네. 그 한동안 10몇 년 동안 기다가 네. 지금 배터리 산업에 이제 철강 들어간 다음부터 지금 다시 이렇게 네. 되고 있어요. 그렇죠. 커머디티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정말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지 20년 전에 탑됐다가 한 10년 동안 기다가 지금 다시 이제 네. 엄청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 네. 이렇게 그 분할 상장도 하고 네. 이 산업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또 바뀔 수 있다는 네. 것. 주식은 진짜 영원한 대장주는 없네요.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불과 근래로 한 3년 정도 됐나요? HMM 현대상선이라는 회사죠. 그 회사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커머디티는 아닌데 주로 이제 배 해상 운임, 그러니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게 폭등을 하면서 이 만년 부실 적자 기업에서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거의 10조 가까운 이익을 벌어들이게 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커머디티 성격이거든요. 배 운임이라는 것 자체가 커머디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때 시세가 급등하고 운임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즐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이거를 컨테이너 운임이 3년, 5년 동안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그건 아닌 거고요. 그렇게 시황이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 잠깐의 사이클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것만 전문적으로 또 내가 그래도 나는 이런 거에 자신 있어. 커머디티 원자재, 해상 운임 이런 거는 내가 아주 단기에 잡아서 올라가는 동안 이걸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돼요. 네. 그렇지만 이걸로 드디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대세 상승이 왔구나 해서 뒤늦게 들어가시는 거는 큰일 납니다. 네.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바로 사이클 이야기 네. 해주셨습니다. 이 사이클은 미국 주식보다도 또 한국 주식은 이게 진짜 민감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에 제일 크게 맞습니다. 영향을 받는 기업이죠. 주식에서 이 사이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단시간에 안 되겠죠. 네. 이런 것들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그거를 파악하는 거는 저희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달력을 보면 우리 계절이 24절기인가요? 네. 절기가 있잖아요. 무슨 동지, 춘분, 추분, 하지 여러 있는데 이 절기가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보면 그때가 되면 갑자기 추워진다거나 그때가 되면 갑자기 첫눈이 온다거나 이게 참 맞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죠, 물리. 예. 근데 주식시장은 과학 물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흔히 말씀들 하시는 게 주식은 종합예술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카지노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저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참여자가 섞여 있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하나의 클릭 하나의 액션 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사이클을 판단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그들이 보고 있는 지표들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경제 지표, 그다음에 뭐 수급 지표, 그다음에 뭐 가치 지표 등등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뭐 리포트도 찾아서 보시고 그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좀 공부도 좀 해보시고 아니면 뭐 크게 봤을 때는 뭐 그냥 단순하게 시세만 보셔도 돼요. 아 나는 주시장을 이렇게 뭐 20년 동안 보니까 항상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지면 많이 오르더라. 그거 봤는데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내년부터는 뭐 내년에 뭐 코스피에 있는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더라. 내년에 뭐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서 좋아질 거래더라. 그럼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확률을 높이는 것일 뿐이지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사실 교수님들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네.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다 파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사실 주식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초장기 투자로 뭐 정액 적립식으로 하겠다면 사실 이런 경제 지표도 필요 없죠. 월급 그냥 생긴 대로 내면 될 텐데 그래도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를 많이 이렇게 또 봐야 하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뭐 펀드 매니저들도 그 사람들도 하는 게 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월이 무슨 얘기 하나 맨날 보고 있고 경제 지표 뭐 어떻게 CPI 어떻게 나오나 보고 있고 다 그렇더라 하더라고요. 이 경제 지표 주식시장에서 많이 영향 미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경제 지표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지표 많이 보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이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있을 거고요. 환율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다음에 뭐 CPI 이런 것도 있긴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10월 달에 일단 플러스가 돌았어요. 13개월 만에. 근데 중요한 이유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수출 지표를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왜냐?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가장 빨리 발표돼요. 전 세계에서. 시기가 심지어 친절하게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잖아요. 교역이 되게 다양한 국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미국으로 수출 얼마 있는지, 중국 수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한 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친절하게도 우리나라는 10일 단위로 끊어서 또 발표를 해줘요. 예를 들면 11월 10일까지 수출을 발표를 해주고 20일 되면 21일 날 또 20일까지 수출을 발표해줘요. 그러면 너무 빠른 거예요, 이거는. 야, 실시간으로 수출을 발표해주네? 그리고 11월 말이 되면 다음 달 첫날에 11월 달 수출을 발표하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는 거고요. 10월 달 수출이 처음으로 플러스가 돈 거를 확인하고서 발표한 날 외국인이 제 기억에 그날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4천억 가까이를 처음으로 오랜만에 샀어요. 네. 물론 수출 때문에 샀다고 보는 걸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드디어 좋은 신호가 나왔구나. 한국 시장에도 이렇게 좀 인식을 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13개월 만에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CPI나 환율이나 이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측 불가능입니다. 네. 저희도 예측 안 되고요. 이런 걸 보실 때는 방향성은 예측해 보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한 2% 나오는데 내년에 2%보다 높을까 낮을까? 네. 요 정도의 감. 그다음에 환율이 지금 1,320원인데 내년에 환율이 오르는 방향일까 빠지는 방향일까? 예, 그런 거죠. 금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이 뭐 5.25, 뭐 5.5인데 이게 내년 되면 올라가는 쪽일까 내려가는 쪽일까? 이렇게 큰 방향성만 가늠하고 가시면 그러면은 큰 실수는 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경제 지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거 언제 어떻게 나오고 환율 이런 거 뭐 관여할 수가 없는 문제죠. 내가. 안 그러면 매일매일 나오는 지표들에 치여서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이거 보면서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았다 하루 좋았다 하루 안 좋네. 지표는 이건 또 좋네. 그럼 또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방향이 중요하다.
네, 중요한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죠. 정도만 파악하고 내가 원래 투자를 하는 목표랑 그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참고 정도만 하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좋은 정보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국 수출 지표가 10일에 한 번씩 발표되기 때문에 정말 빨리 자주 발표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 지표를 생각보다 많이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너무 친절하게 그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수출의 항목까지 다 나와요. 뭐가 많이 팔렸는지, 뭘 많이 수출했고, 뭘 많이 수입했는지, 그다음 국가별로 어떻게 했는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osis.kr인가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만큼 수출 지표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수출이 한국의 장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그만큼 많이 의존하고 있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수출이 우리 목숨을 많이 쥐고 있다는 그렇죠.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또 자주 발표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그러게요. 작년 장부터 배당주가 인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배당으로 많이들 또 바꿔가시는 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배당에 대해서는 생각이 반반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배당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살 깎아먹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제 돈을 많이 모으시고 노후를 대비를 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얘기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배당주에 대한 의견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개인적인 의견 또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실 배당주라고 하는 게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아니면 배당을 많이 줄 걸로 배당을 늘릴 걸로 기대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라고 하는 것들이죠. 은행, 그다음에 보험 이런 금융주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아니면 진짜 저평가 가치주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근데 아마 100% 다 배당주를 투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버님처럼 이렇게 부를 이루신 분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내가 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15%는 배당주를 갖고 가겠다. 이런 거 오케이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배당금을 탈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배당주가 좋으니까 나는 배당주 할 거야. 요새 배당주가 인기가 많대. 그래서 배당 귀족 펀드 이런 것도 나오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당 받아서 어떻게 귀족이 됩니까? 배당 귀족을 받아.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당을 따지시기 전에 그 회사를 먼저 보시라. 배당은 저는 차순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7%래요. 7%라고 하면 10,000원짜리 주식인데 700원에 배당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배당을 받을 때쯤 되니까 9,300원이 돼 있어요. 그럼 배당 수익률은 700원 주기로 돼 있으니까 더 올라가겠죠? 한 몇 프로죠? 98. 계산이 갑자기 안 되네. 계산. 그러면 9,300원 주식 됐고 700원 배당 받으면 10,000원입니다. 똔똔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회사가 가치가 상승할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게 먼저고요. 진짜 좋은 기업인 것 같아. 나 투자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심지어 배당도 많이 주네. 그러면 이제 배당주에 들어가 있는 건데 배당도 많이 주네 그러면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일반적인 주식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근데 타겟해서 나는 배당 높은 것만 골라서 배당 시즌에 나는 잘 사가지고 배당금 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말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그냥 배당만 받고 끝날 것인지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주가 상승을 저는 더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배당은 후순위로 두고 좋은 기업을 고른 다음에 배당까지 많이 주면 감사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와, 정리가 정말 깔끔하셨습니다. 배당 저도 지금 되게 새겨듣고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배당보다 배당 주는 회사의 가치를 판단을 해보시라는 말씀. 굉장히 이거 배당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되는 정도로 지금 되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거든요. 어디 배당 많이 준대 하면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이 회사 정말 말 그대로 잘 될 것 같을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테슬라나 엔비디아 사람들 생각했던 것처럼 그 회사의
회사의 미래에 정말 빵 터지는 엄청난 수익률을 생각하고 야, 미래에는 모두가 전기차가 될 거고 모두가 이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게 될 거야 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셨었을 거 아니에요. 배당주도 그런 똑같은 일단 가치로 보라는 네. 거죠. 단순하게 이번 분기에 얼마 많이 준다 몇 프로 네. 준다는 그 작은 그 눈앞을 보지 말고 네. 이 회사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네. 미래에 성장할 기업일까 네. 똑같이 그걸 보고 하라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진짜 그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 미래에 얼마나 될까. 하나 그냥 덤으로 말씀드리면 네, 10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보통 배당 수익률 3, 4% 주면 이 높은 편이거든요. 높은 편인데 왜냐하면 코스피 예상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1% 후반대 정도 되려나? 이 정도 될 텐데 3, 4%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3, 4%는 지금 예금 금리 가입하셔도 1년짜리 가입하시면 한 4%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져 있을 거고요. 6, 7% 조금 더 많이 주니까 좋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접근할 때 주가가 많이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배당금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이제 같이 주죠. 물론 같이 주는데 그래도 야 배당 수익률 9%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기업들이 가끔 있어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런 애들은 배당금을 그렇게 높이 준다는 얘기는 이 장기적인 성장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장기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신 9%까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주가가 그만큼 많이 하락해 있다는 얘기니 밴드를 정해 놓으시고 야 나는 그러면 배당 수익률 기대 배당 수익률 9%대 주가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왜냐하면 그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빠지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배당 수익률이 한 6%, 7%까지 올라올 때까지 나는 그 캐피탈 게인 주가 수익률을 나는 먹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좋은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고금리 정확히 얘기하면 급격하게 올라간 금리 시대잖아요. 배당 뭐 4% 5% 생각하면 지금 은행 예금 넣어놔도 적금만 넣어놔도 그 정도 네, 충분히 그렇죠. 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금리 영향에 따라서 배당주의 메리트가 사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장기적으로 또 캐시플로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배당주에 대한 수요는 어쨌든 꾸준히 있으실 건데, 예. 근데 젊은 분들이 이제 막 배당주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고, 야 이제 금리 떨어진데 다시 배당주 인기 좋을 거야, 나빠질 거야. 그렇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사실 방금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 하면 안 되는 돈을 벌기가 점점 더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그 여기저기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네네. 뭐 급등주 쫓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 배당 많이 준대. 배당하시는 젊은 친구들 어디 네. 준다 그러면 금방 가거든요. 사실 주식 투자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돈 벌기가 쉽지는 맞습니다. 않습니다. 이게 음식점이랑 똑같아요. 맛집 있다 그러면 한 몇 주는 우르르 몰려갑니다. 막 예약도 안 되고 막 뭐 대기 막 하고 그러다가 순식간에 또 그만 빠져 없어져요. 네, 그래서 신상 맛집 그런 게 약간 유행처럼 돼 있잖아요. 젊은 분들한테 신상 맛집 막 옮겨 다니고 하는 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맛집은 절대 안 갑니다. 네, 그냥 제가 가보고 나서 괜찮으면 저만 거기다 이렇게 몰래 찜을 해놓는 거죠. 체크해놓고 나중에 제가 친한 분들이 있으면 데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와 맛집 이야기하니까 진짜 그 공감됩니다. 네. 제가 저는 인생의 낙이 먹는 거라서. 저 좋아합니다.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네. 그냥 인생의 낙이 고기하고 먹는 거예요. 네. 더 이어서 해볼게요. 네, 이야기. 배당주 그 단점들도 있겠죠. 혹시 또 특별하게 이야기해주실 단점이 있으실지 네. 한번 의견 또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인데요. 내가 높은 배당 수익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기대한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빠지게 되면 사실 저는 오히려 손실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제살 깎아먹기다. 그러니까 7% 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주가는 10% 빠졌다. 그러면 되게 좀 상처뿐이 영광이 되는 거죠. 난 7% 받았어가 아니라 이제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손실이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회사의 가치와 내용과 주가 전망을 먼저 내가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들어가자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배당주에 대한 그 의미를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먼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진짜 배당주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아니,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 올해 초에만 MBA 샀어도 3배는 벌 수 있는데 배당주는 남들 2-3배 벌 때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 배당주가 그렇게 등락이 될 일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는데 뭐랄까 좀 메리트 또 얘기하면 또 재미 그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배당주는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그냥 현금을 타먹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분명히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제 소득이 완전히 끊기신 분들은 배당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그 메리트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지금 중요한 이야기 배당보다 배당주는 이 그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거 하나로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